예,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요 변수들 그리고 이 시장 상황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대치를 낮췄다, 그리고 일정 뭐 축소할 수도 있다, 뭐 별의별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훅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는데. 글쎄요, 뭐 스몰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그 무역 협상은 할 여지는 있지만 어떤 스몰딥 같은 합의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10월 들어서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절차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도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좀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언론들이 좀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한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러한 부분들을 잠재울 만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결국 G2 무역 분쟁을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자기가 발언하는 거 말고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개될 G2 간의 무역 협상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양국 간의 협상에서 이상이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미국이 주도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중국이 좀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G2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쓰는 임시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카드인 반면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탄핵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력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뭐 트럼프 이후에 어떤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합의를 하는 게 국가 이익에는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협상을 하되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까지는 일단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실리를 좀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인 모드에서 약간 스몰팁 합의를 하기엔 그런 제스처 정도를 제한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중국 쪽에서 조금 더 너스를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또 미국대로 안 지는 느낌을 주면서 얼마만큼의 또 스몰딜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 안에서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 어떻게 가져갈지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냐 마냐에 대해서는 좀 어디에 조금 더 베팅을 높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나왔던 FOMC 의사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아직은 금리 인하를 할 시기는 아니다고 보는 반면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양분된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6%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년보다는 당연히 낮은 수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성장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공사는 앞으로 커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8월 달 발표된 제조업 PMI를 놓고 본다고 하면 3년 만에 이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G2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실제적으로 미국 제조기업들에게 타격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시그널을 줬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조업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지금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비마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연준은 향후 금리 인하를 계속할 가능성의 어떤 명분이 자리 잡혔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사실 그 자산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어떤 확대와 관련된 입장 얘기를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줬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사 발언 자체가 최근 있었던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발작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는 있지만 결국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이던스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대차 대조표 확대를 하겠다는 이 발표가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시그널만 주는 상황이고 당장 뭐 급격적으로 막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럴 분위기는 그러면 아닌가 보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한 차례 정도 더 할 거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제 상반기 때 한 번 정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속도를 보면 경기를 반영해서 빠르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2021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와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은 2021년 이후에서나 좀 볼 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연준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어떤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정도로만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그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국내 실적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나 LG전자 보면 그러니까 첫 스타트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면 역시 녹록지 않을 텐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업종별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3, 4분기 지금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저점을 찍을 걸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금액 자체가 그래도 3, 4분기까지는 계속 낮아진다고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되거든요. 결국 이번 코스피의 3분기 실적 시즌을 염두에 놓고 실적을 바탕으로 어떤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좀 기대하는 거는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2018년도 4, 4분기부터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을 놓고 보신다고 하면 4, 4분기 때 이 파란색 라인으로 된 부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4,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라고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4분기 때 업종별로 이제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디스플레이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하향 조정을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방 산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선은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이 하향 조정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그 수주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지금 실적 상향 조정이 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업체들의 장비 발주가 좀 낮아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좀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이제 건강관리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지금 상향 조정을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마진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그러니까 3분기 업종별 실적인데 저 중에서 약간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조선에 대해서는 그런데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네. 방송에서도 저희가 추천주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약간 3분기 업종에서는 하향 조정 되지만 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고 본다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철강 IT 관련 이런 것들이 3, 4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좋게 나오는 종목 업종들인데 이제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놓고 봤을 때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선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실적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선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시점은 내년 이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업황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 업종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연구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 어떤 금이나 달러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경기 침체나 불확실성이 하반기 되면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면에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 그리고 그 안 나오시는 그 사이에 잠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팍 또 올라간 적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네. 보십니까? 동일하게 3, 4분기에 이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이 미국의 경제 흐름들이 좀 둔화 흐름들이 가팔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4분기 때는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 주요국 통화
뭐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 그게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달을 놓고 본다고 해도 상반월은 트럼프의 탄압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격 하락 압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대선 또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결정이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녹록치가 않아서 결국에는 좀 위험자산 선호 환경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경기 사이클하고 투자 시기 모형들을 염두에 놓고 봤을 때 지금 캐시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실무자산 대표적인 게 금이 될 것 같은데 네. 실무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 때부터 결국 그 통화 완화 정책에 동참하는 주요국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 하락의 수혜가 가능한 채권에 대한 선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제가 4, 4분기 때 자산별로 선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인데요. 보시면 채권과 금 그리고 이제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4, 4분기 때는 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게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과 금 쪽으로 또 강조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실질적인 투자 전략에 녹여내겠지만 안전자산은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또 위험자산은 위험자산대로 끌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업종군을 따져본다면 어떤 업종이 그러면 괜찮다고 보시는지 뭐 너무 뻔하게 그러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 선택을 할 때 결국 이제 미국 섹터 흐름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를 감안해서 이제 섹터 선택을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요. 4, 4분기까지는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그 유틸리티, 통신 쪽으로 조금씩 업종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를 대표하는 ETF들의 자금 동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와 같은 경기 방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업종 위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분명 맞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매당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이 배당 수익률과 괴리가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고배당 종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경향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0월 글로벌 증시를 포함한 어떤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고배당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배당 수익을 바탕으로 좀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AT&T나 뭐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제 IBM 같은 종목들은 최근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표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고배당 종목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뭐 벌써 유틸리티 반응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수익권도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돼 있는 만큼 저희들도 이 부분 감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좀 악재나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10월 증시에 대해서 그러면 큰 그림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큰 그림 한번 그려주시죠. 결국 그 짙은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건데 양자간 이상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중국 주도로 좀 협상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궁극적인 합의 도출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상반월 이제 그 트럼프 탄핵이라는 정치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하마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렉시트 결정을 앞두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좌파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흥국 전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내내 인버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유효한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문 위원님께서 지난 7월에도 인버스 전략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면서 또 어느 정도 유효했는데
다시 한번 또 10월에 인버스 전략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시장은 시장대로 대응하고 전략은 또 이쪽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